저는 비상식을 바로잡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의 복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누가 뭐래도 거의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문제는 부동산 문제겠죠. 28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 시인도 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른바 이념적 접근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서 전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일들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른바 민노총 등 노동조합 등에 너무 과몰입된 상태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적인 질서마저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식을 어긋나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상식의 복원이라고 하는 일이 일단 윤석열 정부 시작되고 나서 제일 큰 성과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여론이 굉장히 막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해요. 아니 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 이 문제 풀어낼 수 있겠냐. 이게 과거의 논리와 프레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적전 수준 타협하고 갔을 때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정치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 희생당하라는 거냐로 볼 수 있는 건데 뚝심 있게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지지율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갔더니 결국 마지막에 민주노총 스스로가 관련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화물연대 파업에 나섰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원했던 정말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큰 틀의 방향에서는 가야 될 그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국민께 비전을 제시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지지율이 출렁이거나 아니면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작은 문제의 위기 대응에 좀 실패했던 예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정치인의 실언이라든지 아니면 말실수 뭐 그런 아니면 초창기 위기 대응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 대표적인 게 노동시간 유연화에 관한 문제가 사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휴가권, 건강권에 관한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른바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게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방향성과 관계없는 디테일 문제에서 이제 국민적 신뢰를 좀 어긋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테일을 수습하고 바로잡는 일, 한일 정상회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정상 간의 외교를 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양국 간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누군가는 이걸 복원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가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기 위한 초석을 하나둘씩 다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는 과정에 일본 극우 세력이나 또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지도 않은 독도 문제만 끄집어내고 이른바 여론을 교란했는데 그럴 때 단호한 후속 조치들에 대한 대응을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디테일을 조금 보완하지 못했던 점들 이런 게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같이 저도 선거 때 일했던 사람들이라 한 명 한 명 얼굴들이 다 떠올라서 말하는데 좀 미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참모들의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뭐 저희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걸 이제 잘 세심한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반면 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이 이 정부 그리고 또 집권당이 저희 국민의힘에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단히 많이 실망했던 2030 세대가 대거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한 번씩 기대하면서 찍었는데 그 찍고 난 다음 그 정치 그 선택에 대한 효능감을 아직 온전하게 맛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표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정치인 때문에 지금 있는 지지율을 설명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 단단한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를 갖고 그 꼬리를 몸통 전체를 갖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젊은 층들에 대한 정치 효능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가 갖고 왔던 정치 행동을 통해서 지나친 갈라치기,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정치적 뭐라 그러죠? 너무 많은 갈등들을 촉진시키면서 이른바 정치에 좀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던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들도 공과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단순히 2030 세대의 변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생각과 주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 획득을 위해 움직이는 결사체입니다. 그렇죠. 정권을 획득해서 그 이상과 주의를 함께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서 윤석열 정부로 우리의 사상과 주의를 펼쳐나가는 결사체입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중구난방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정당의 기본값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이겠죠. 하지만 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야 하지마 이렇게 누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김기현 대표가 썼던데 많은 이야기들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 정책을 얘기하는데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하면서 이건 안 한다고 틀어지고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서로 꼬여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국민께 그 정부의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값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전당대회 때 와서 영원한 당원, 사람들과 함께하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전당대회 때 열심히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진솔한 소통으로 뭐든 좀 풀어내고 같이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소통의 부재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갈등이 노정되고 그 갈등이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이른바 날 것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약간 서로 지지를 약간 유보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면서 갈등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던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총선을 다가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갈등의 순간순간들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걸 갈등이 골마서 터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만나서 같이 조율하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번에 우리 정책위 의장 오신 그 누구야 진주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정책위 의장이요. 박대출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도 그 원내대표 등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처럼 진짜 중요한 자리가 없거든요.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몇 번을 만나 설득했던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역할 조정이나 이런 부분 정치인은 누구나 정치적 꿈과 자신의 생각,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약하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게 잘못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튀어나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국민들께 좋은 모습들을 못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소통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 사실 지도부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제가 아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는 김기현 대표가 제일 잘할 사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표 갈등 국면에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면서 갈등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당선인 신분으로 찾았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 취임 이전이지만 당선인 신분일 때가 가장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통령과 거의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신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취임하기 바로 직전이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을 찾았고요. 5년이라고 하는 임기 내내 사실 똑같은 추념식 행사를 모두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을 때 첫 회에 찾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오겠다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제주 4.3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으로 보면 2006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딱 한 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3번을 찾았던 게 전부입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도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은 그대로 쭉 가져오고 있고 그 지난날 인수위에서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들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유족회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얼마 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태용 의원의 발언이 전당대회 때 툭 갑툭튀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무슨 그 과거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처럼 이념적인 정쟁의 요소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가능한 특히 4월 3일 같은 경우는 제주의 그 수많은 유족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그날인데 발언 아무튼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발언들을 끄집어내서 한 부분만을 딱 따갖고 이거 다시 정치, 정쟁의 요소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 제주의 그 아픈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아픔 그리고 유족에 대한 아픔을 위로하고 그 다음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서기 위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 것인가 그 다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들을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통령 참석 여부가 이번에 안 갔던 걸 갖고 저는 그게 정쟁의 대상이 되는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인 거죠. 발언에 대한 징계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특정인의 발언을 갖고 이제 징계를 하게 된다면 이게 다시금 또 다른 뉴스로 회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누군가의 아픈 상처가 되는 일들은 뉴스로 소비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극단적인 사람들 또 우리 흔히 말해 관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관심을 갖고 더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막 에스컬레이팅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관심을 그냥 끊어내는 게 저는 최선의 정치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김기현 대표도 저랑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그럼 징계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난 못 받는다 하고 계속 얘기가 같이 오가는 순간 오히려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한 뉴스는 더 커지고 이거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의 상처는 더 골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우리 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입장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토대를 확실하게 눌러놓고 그 다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5.18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김재원 의원이 이제 갔을 때 전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발언들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지만 그 뒤로 이 얘기가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에 대해서 우리 당 정강의 강령에 아예 명시해놨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을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을 때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운동 정신과 산업화 정신 두 개의 축으로 삼켜 왔던 거기 때문에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 그중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정신을 존중한다. 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지향성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뭔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발언들은 묻어놓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이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하나하나 통제하기는 민주정당에서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